4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보통의 사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 머리가 가발일까요? 가발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무려 70%나 되는 사람들이 가발일 것 같다는 답을 했습니다. 풍성한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어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렇듯 요즘 소비자들은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카그라스 증후군 환자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그 대상이 가짜라고 의심하는 증상을 말하죠. 물건 앞에서 의심하는 소비자도 이들과 비슷합니다. 명백한 원산지 표기를 보고도 또 명확한 품질 보증서를 보고서도 의심하는 의심의 시대가 된 것이죠. 이 원인은 판매자가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홈쇼핑에서는 늘 특집 방송, 오늘이 마지막 구성, 이 가격 오늘이 마지막이라 외치지만 사실 내일이 되면 더 좋은 구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소비자는 배신감에 의심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백화점에서도 소비자의 의심은 계속됩니다. 여기 이 두 명품백 중 하나는 백화점 본 매장에 진열되었고 하나는 기획상품전에 진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명품백 모두 진품이라 믿어지십니까? 소비자들은 백화점 본 매장에 진열된 명품백은 진품이라 생각하지만 기획상품전으로 진열된 명품백은 가품이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일 거라 의심하게 됩니다. 즉,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똑같지만 마음속 감정으로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는 논리와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소비자의 의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일즈 앞에서 일단 의심하는 고객의 카스라스 증후군. 그저 세일즈를 방해하는 요소일 뿐인 걸까요? 고객이 의심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상품을 사야만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의심을 세일즈에 역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각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불편함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각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권하는 세일즈가 아닌 깨닫게 하는 세일즈 방법을 알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사전 지식을 상기시켜 고객 스스로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방법과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일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입니다. 마케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케팅의 핵심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고객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켜야 되고 그 문제 해결책 또는 대안으로 우리 상품이 필요하다고 어필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 요즘 힘든데 보험 하나만 들어줘. 이렇게 감정에 무작정 호소하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구매에는 분명 순서가 있죠.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습니다. 감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 이 물건을 사야 하는 이유와 논리죠. 그것부터 머릿속에 쏙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각의 기술이라는 것은 상품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밑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각의 기술을 쓰는 방법. 저희 회사에서 참 잘 쓰는 방법인데 소개해드리죠. 우선 첫 번째, 고객 삶의 문제와 불편함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히 문제와 불편함이 있죠. 요걸 인식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대안으로 우리의 상품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1단계 이거죠. 당신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불편함이 있어. 이걸 먼저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상품을 제안.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상품부터 딱 줘버리면 내가 이걸 왜 써야 돼? 당장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밑작업으로 고객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문제,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으셨나요? 맞아 그랬지. 그러면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짠! 아하! 냉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동차 썬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판매 전략은 뭘까요? 대부분 매장에 가보면
자기 제품의 그 기능적인 우수성부터 열심히 웅변합니다. 예, 우리 거는 열 차단율이 좋고요, 투과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손님은 진짜 그럴까? 다른 브랜드가 또 뭐 자기 거가 제일 좋다고 하겠지? 이러면서 5만 가지 의심을 품고 더 알아보고 올게요 하고 매장을 나서죠. 거의 이렇지 않나요? 자, 열심히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막 설명하던 사장님은 어때요? 그냥 허탈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손님이 올 때마다 점점 더 건성으로 응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하하, 이런 악순환. 고리를 탁.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서의 문제는 2단계. 우리 상품부터 제안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고객의 의심만 났습니다. 이런 걸 카그라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의학용어에서 출발했는데 요즘 마케팅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장문정이 쓰고 있죠. 뭐냐면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사 제품이 좋다고 어필하기 전에 1단계 의심의 단계부터 만드는 겁니다. 고객님, 썬팅을 안 하셨네요. 썬팅 안 하시면 우선 그 자외선이 전면, 측면, 후면, 유리창 내면에서 그냥 쏟아져 들어옵니다. 피부에 완전히 360도 노출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피부 노화의 주범, 자외선이 얼굴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또 여름에는 그 뜨거운 열까지 들어오니까 피부를 더 망치죠. 그 운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이 손등이 빨리 늙어요. 왜 그럴까요?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라도 바르죠. 또 선바이저라도 가리죠. 손등은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또 장갑 끼고 또 운전하면 또 초보 운전사로 무시당하기 십상이고, 또 썬팅을 안 한 차는요, 우리 고객님 같은 여성분들에게는 주차장에서 범죄 표적이 되기 쉽고, 또 길에서는 또 난폭 운전자들에게 하대당하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피부 보호, 생명 보호, 인격 보호를 위해서 썬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안을 주는 방법. 뭐라고요? 자각의 기술. 뭐라고요? 자각의 기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못 팔 상품이 없어요. 북극의 냉장고도 팝니다. 아니, 북극이 어떻게 냉장고를 팔아? 북극 가정의 문제점을 찾아내면 되죠. 저 냉동식품 많이 먹겠죠? 북극 가정. 그런데 1도에서 한 6도 정도에 얼리지 않고 먹어야 되는 냉장 음식들. 뭐 가령 숙성시켜야 되는 생연어, 생메로, 요거트 이런 것들 못 먹죠. 부드러운 생물의 맛 못 즐기고 있는 거죠. 맨날 얼렸다가 해동한 것만 먹고 있으니까 맛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는 거. 아유, 안타깝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면서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냉장고 짠 소개.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각의 기술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대안 제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각. 이게 키포인트. 여행업체 중에 하나투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투어 세일즈 컨설팅을 할 때였는데요. 전국의 지점 매니저들에게 해외여행 갈까 국내 여행 갈까 고민하는 고객들한테 각각 권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국내 여행 가도록 권해보라 했더니 열이면 열다 하는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국내 여행 좋다는 거, 이 장점만 얘기하는 거죠. 자각의 기술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급부, 해외여행의 불편함을 콱 찔러서 국내 여행으로 싹 돌리는 거죠. 해외여행 가면 일단 언어가 안 되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불편하죠. 이거 뭐 택시를 잡고 음식점을 가고 다 불편해. 거기다 바가지 쓰기 십상. 또 음식 안 맞아서 고생. 시차 적응도 또 힘들어요. 또 위험합니다, 요즘 같은 때. 그 외교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행에 주의해야 할 지구촌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흑색, 적색, 황색, 남색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보면 발 뻗고 잘 곳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인도양의 낙원이라고 하는 몰디브 있죠? 그런 곳의 섬들도요, 여행 자제를 뜻하는 황색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오, 안전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테러 없고 총 없는 나라?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되죠. 저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밤에도 젊은 아가씨들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애들이 밤에도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한 국내 여행 다녀오십시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침대를 팔아볼까요? 자, 침대를 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침대를 오래 쓰면 그 어떤 이 세상 침대도 피해갈 수 없는 4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꺼짐, 소음, 빈틈, 흔들림. 이 대표적인 4가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우리 에이스 침대 하이브리드 테크 매트리스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들 사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낙상 사고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침대에서 낙상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 침대는 성인 침대보다 15cm는 무조건 낮아야 되죠. 또 안전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제품이 훨씬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먼저 짠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짠 제시하면서 우리의 제품을 내놓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떤 우리의 툴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세일즈 스킬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권하지 마라. 깨닫게 하라. 자각의 기술을 쓰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설득을 위한 스토리텔링에는 순서가 있는데 흔한 실수가 그 순서 다 무시하고 다짜고짜 일단 상품부터 권하는 거죠. 권하지 마라. 깨닫게 하라. 이 말. 제가 만든 카피지만 정말 이 말 우리 상품 세일즈 할 때 진립니다. 고객한테 권하기 전에 먼저 그가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깨닫게 한 다음 권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구매 의지는 저절로 발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팔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공기청정기를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백화점, 할인, 양판점 어디를 가도 판매원들은 하나같이 제품 기능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면 설명서 봐도 되고요. 인터넷 조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오프라인에서 듣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자, 제 발로 매장까지 찾아왔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고 그래서 니즈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온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찔러주는 거죠. 충분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 맞은편에 앉아서 지금 이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객님, 공기청정기 보고 계시죠? 지금 여기에 그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문제는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러스, 대장균, 살모넬라, 슈퍼박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녹농균, 곰팡이 또는 바실러스균, 장염, 비브리오균 이런 수많은 균들이 다녀요. 자, 살아있는 이 나쁜 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님이 들이마시는 코와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쑥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 모공 크기의 10분의 1이에요. 초미세먼지는 이 모공 크기의 30분의 1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작죠? 코 점막이나 코털에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논스톱으로 그냥 도달하죠. 거기다가 이 미세먼지에 나쁜 균들이 붙어서 또 미생물이 붙어서 폐까지 들어갑니다. 염증을 일으키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혈관을 따라서 온몸을 돕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다가 미생물, 곰팡이균, 중금속, 바이러스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병들고 죽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중에 8명 중에 1명이요. 해마다 대기 오염으로 사망한다는 사실. 한 해 전 세계 사망자의 12%, 7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을 합니다. 대기 오염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암 발병률 1위, 위암이죠. 근데 암 사망률 1위, 뭘까요? 걸리면 5명 중에 4명이 죽는다는 폐암이라고요. 그 폐암은 초기, 중기에도 증상이 없어요. 병원을 찾은 환자의 절반은 폐암 환자,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폐암이라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자각시켜 나가다가 충분하다 싶으면 그때 우리 제품으로 주의를 싹 돌리는 거죠. 깨끗하게 슉 잡아줍니다. 공기청정기를 집에 놔두면 청정한 상태로 고객님의 건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 병원에서 못 고치는 암 환자가 산에 가서 나았다는 사례 가끔 들어보셨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거 쉽게 설명되는 거예요. 깨끗한 공기는 암도 낫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공기는 무병장수의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제품이 필요한 이유를 본격적인 설명을 그 다음에 이어나가는 거죠. 옷가게로 가봅시다. 우리가 옷가게 점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새로운 와이셔츠를 보러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패션 브랜드 조사를 하면서 매장에 들어와서 가장 듣기 싫은 말, 매장 점원한테 듣기 싫은 말이 뭔가 이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해봤거든요. 베스트 바이가 뭐냐면 일단 열고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어서 오세요 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듣는 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정말 듣기 싫어했습니다. 찾는 게 있으니까 들어왔지. 길 물어보러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누가 입으실 건데요? 내가 입으려고 들어왔지. 이거보다 더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일단 한번 입어보세요 였습니다.
늘 듣죠? 자, 해볼까요? 열고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누가 입으실 건데요? 한번 입어보시죠. 자, 이럴 때 권하지 말고 어떻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자, 와이셔츠를 사러 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분명히 와이셔츠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 와이셔츠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와이셔츠는 통상 수명이 1년입니다. 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입고 매일 세탁해야 됩니다. 3일만 세탁 안 해도요. 누렇게 황변이 듭니다. 수명을 다하는 와이셔츠는 세 군데가 약해지죠. 목 부분, 겨드랑이 부분, 그다음에 손목 부분입니다. 또 하루 종일 이 일을 하니까 파손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겨드랑이 쪽에는 또 소금기가 또 배이니까 닳아서 또 얇아지죠. 이 손목 부분은 헤어지고 손때로 인해서 번들번들합니다. 또 3대 악성 오염 물질 있죠. 사무 보시다가 볼펜 짜고, 점심 드시다가 김치 국물, 회식 가셨다가 돼지기름. 어떡하세요? 물티슈로 쓱 닦죠? 예, 그 부분만큼은 섬유 망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거 있죠. 강한 자외선, 일조량. 1년 정도 뗐으면 탈색된 거죠. 거기다 또 매일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옷감이 또 마모가 되죠. 생수로 세탁하세요? 수돗물 나죠. 염소가 들어있잖아요. 역시 섬유를 망가뜨립니다. 자,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와이셔츠는 1년 입으셨으면 충분히 입으신 겁니다. 옷이 후줄근하면 품위도 후줄근하고 그럼 그걸 걸치고 있는 사람의 품격도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자, 저희 매장에서 새로 나온 와이셔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문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 대안을 주는데 권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깨닫게 고객 스스로. 자, 신발 가게로 가봅시다. 자, 손님이 오면요. 신발 가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얘기부터 나오죠. 자, 이렇게 가는 거하고 자, 이제 깨닫게 해볼까요? 발은 19세 성장이 멈추지만 발 모양은 죽는 날까지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게다가 발은 양쪽 발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양쪽 다 신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인터넷으로 사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 매장에 오신 건 잘하신 거죠. 저 나쁜 신발을 신고 장시간 생활하잖아요. 무릎이 아파요. 둔부가 뻐근해요. 요통이 와요. 두통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 근육과 힘줄이 짧아집니다. 발, 발목, 종아리, 무릎, 척추까지 손상이 가고 나중에 안면 비대칭까지 올 수 있다고요. 게다가 티눈, 굳은 살, 건막류, 발목 관절염, 족저근막염, 또 발목 터널 증후군, 그 하일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발가락 휘는 거, 무지외반증, 그리고 그 발에 말초신경이 띵띵 부어버리는 거, 지간신경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나쁘면 발에 골병 듭니다. 신발이 좋아야 바르게 걸을 수 있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발은 허리 건강의 시작이고 신발만 좋아도요. 체형 교정 효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신발은 혈액순환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고 피부 상태까지도 개선을 시킵니다. 발은 인체 축소판이라고요. 그러니까 발 건강이 무너졌다. 전신 건강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발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합니다. 신발은 사람의 기초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예쁜 신발 사세요가 아니라 좋은 신발을 사야 할 명분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고객 삶에 어떠한 문제를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걸 팍 찔러주면 구매 의지는 쑥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알고 있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십시오. 자, 우리는 늘 고객 입장에서 스스로 자문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바쁜 내가 지금 당신 얘기 듣고 있어야 돼?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만 고객은 우리 말을 경청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와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자면 그들의 문제 속 깊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쭉 끄집어내서 펼쳐서 보여줘서 그들이 문제를 돌아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평소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 얘기를 들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각의 기술에서 요지는 대안과 해답보다 고객 삶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거, 여기에 더 중점을 둬야 됩니다. 자각의 기술은 마치 한의원에서 몸에 침을 딱 놓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침을 놓으면 어때요? 아프죠? 하지만 아파야 혈이 확 풀리죠. 그러니까 자각의 기술은 침 놓는 거다. 끊임없이 삶에서의 문제라는 그 침, 이걸 따끔하게 고객한테 계속 놔야 됩니다. 침을 맞아야 몸이 풀리듯 문제를 찔러야 내 상품이 대안이 된다라는 그 세일즈의 경락혈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각의 기술을 쓰도록 코칭을 해보면 이 교육생들은 자꾸 새로운 거창한 뭔가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일즈 스크립트 만들기가 어렵죠. 몰랐던 걸 깨우쳐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면요, 이미 보편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들춰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알고 있는 거하고요, 상기시키는 건 분명히 달라요. 알고는 있지만 잊고 사는 사실, 요걸 일깨워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안경점 판매원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글라스 사세요, 이게 아니라 다 알다시피 사람 몸 중에 장기가 있는데 사람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유일하게 몸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장기는 딱 하나죠. 눈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몸 밖에 나와 있는 장기라서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아픈 거죠. 그러니 자외선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너무나 취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위나 심장이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싸고 보호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러면 몰랐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자가 기술을 쓴 겁니다. 자, 또 해보죠. 자, 축구 선수는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다리. 다리라고 답했습니다. 땡, 아니죠. 눈입니다. 저 팔이 깨지고요, 다리가 피가 나고요, 머리가 깨져도요, 축구 선수 투혼을 발휘하면서 경기합니다. 막 쩔룩거려도 막 뛰면서 합니다. 그런데 눈에는 요만한 티끌 하나 들어가도요, 축구 경기 못 합니다. 그러니 눈의 보호막 선글라스는 평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선글라스 꼭 쓰고 다니세요. 자, 몰랐던 건가요? 알고 있던 거죠. 상기시켰죠. 눈이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눈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 선글라스를 사야 되겠구나. 구매 욕구를 팍팍팍팍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을 건드려라. 자, 죄책감을 일깨워주라. 사람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 중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일즈에서 이 죄책감을 팍 찔러주는 거, 늘 좋은 효과를 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못해준 것에 대한 아픔이 있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한테 더 잘할 걸. 아픔이 있습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못해준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릴 때 더 공부도 더 시키고 지원도 해줄 걸. 이런 게 누구나 다 있죠. 이런 아쉬움의 산물은 죄책감으로 남게 됩니다. 요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 죄책감 앞에서는요, 지갑을 여는 돈의 무게감도 확 줄어든다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교육 상품 중에 웅진 싱크빅이 있습니다. 제가 매월 웅진 싱크빅 세일즈 코칭을 갔던 적이 있는데 특히 아버님들은요, 과목 수를 늘리는 걸 많이 망설여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과목 수를 늘려야만 되거든요. 아버님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방문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15분 오셨다가 가시는데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아? 일주일에 15분 왔다 가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응대해야 될까요? 자, 제가 받았던 과제니까 일단 한번 던져봅니다. 15분 왔다 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 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적절한 상황에서 죄책감을 일깨워주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죠. 타임즈에 따르면 앞으로 가장 흥할 직업, 앞으로 쇠망할 직업 10개씩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쇠퇴할 직업 1위, 2위에 나란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소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편들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된 노동에 물먹은 솜처럼 지쳐서 아주 그냥 파김치가 됩니다만 회식만 가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그냥 고깃집, 호프집 옮겨 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냥 술자를 부딪히면서 2차, 3차 외칩니다. 그러다가 집에 딱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에너지 어디로 갔는지 그냥 피곤해 죽으려고 그러죠. 아이가 저 책 한 권 읽어달라고 그래도 그렇게 버거워합니다. 저 아이에게 실제로 책을 읽어준 시간을 스톱워치로 한번 재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큼 적을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들이 자녀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시간 하루에 고작 8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남에게 다 맡깁니다. 뭐든 대행의 시대죠. 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플래너에게 맡기면서 시작하고 사망할 때는 상주 전문가에게 맡기면서 끝냅니다. 하지만 동서고금막론하고 교육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부모의 책임, 그리고 목, 당연한 소임 아닙니까? 그 소중한 일을 대신 맡아서 전담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죠. 물리적인 15분이 아니죠. 그 햇빛을 잠깐 쬐는 거,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나나가 햇빛 받고 자라면 델몬트가 됩니다만 그냥 그늘에 방치되면
동물 사료밖에 안 됩니다. 아이에게 햇빛 같은 그 지식의 에너지를 잠깐이 아니라 꾸준히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지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부모에게는 부모로서 정작 본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만 아이에게 바치고 있는데 남에게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부모로서의 죄책감을 팍 찌르는 겁니다. 한국의 전업주부가 700만 명이 되는데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하고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여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국의 초, 중, 고등학생 총 650만 명입니다. 놀랍게도 이 중에 100만 명이 우울증 징후가 있는 관심군이고 그중에 20만 명은 곧바로 의사를 만나야 되는 주의군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부모하고 자녀의 유대감의 단절 때문입니다. 일이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나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리고 싶은 것 이상으로 아이 인생 결국에는 되돌리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책 좀 더 읽어줄 걸, 더 많이 놀아줄 걸, 더 함께 해줄 걸. 아이가 얼마나 빨리 커버리는지 깨닫고 나면 뒤늦게 죄책감만 남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 공부하는 것 바로 지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자, 우리 상품에서 이 상품에 대한 아쉬움, 후회, 과거에 대한 어떤 되새김, 이런 죄책감을 한번 불어넣어 보시죠. 좋은 세일즈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의 찌끄레기를 건드려라. 자, 이 세상에 후회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죠. 선택하지 않아서 후회, 놓쳐서 후회, 또 이런 것들을 되새겨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의 늪에서 막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또 자각의 기술이에요. 야, 세일즈가 너무하네. 어쩔 수가 없네요. 유아나 또는 교육 상품을 팔 때도 이런 후회 잔금을 이용한 자각의 기술을 쓰면 아주 유용하게 기술이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되돌리고 싶은 거 누구나 있죠. 키가 작은 분들은 더 많이 먹고 키 컸으면 이러고 계시고, 이럴 때 있지 않아요? 학창 시절에 밥을 먹어도요, 더 이상 키가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긴 바지 살 일 없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지금 밥 많이 먹는다고 키가 큽니까? 뭐 공룡입니까? 계속 크게? 말도 안 되지. 성장에는 분명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죠. 사회 나가서 친구 사귀는 거 쉽지 않죠. 친구를 사귀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책과 사귀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흘러간 강물을 돌이킬 수 없듯이 우리도 인생을 돌리고 싶지만 시간은 늘 방향성이 있죠.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그러니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가 너를 조금만 더 지원해줬더라면 너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런 후회스러운 말을 자녀에게 하지 않도록 지금 마음껏 지원해 주십시다. 자,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은 팁이죠. 자, 이렇게 자각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마케팅에서 대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 앞에 두 가지 상황, 사물, 사건을 차례로 제시하되 그 격차를 크게 만들어서 제시하면 고객은 그 차이의 인식을 매우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소개팅을 나가는데 1차 미팅 때 못생긴 이성을 만났다면 2차 미팅 때는 보통의 이성이 나와도 그 이전의 이성과의 격차 때문에 보통 이상으로 멋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도 상품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의 상품을 안 썼을 때 불편한 상황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우리 상품을 제시하면 우리 상품을 사용할 때의 편리함, 이득,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각의 기술은 이러한 대조 효과를 이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우리 상품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심리적 파동을 크게 느끼게 해서 고객 스스로 설득되어 가게 해야 합니다. 고객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마음의 변화를 주려면 고객의 자발적인 구매 의지가 발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불편함과 문제를 자각시켜 고객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도시켜야 합니다. 고객에게 상품의 정보를 알리는 것만이 마케팅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의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오게 되는 건강 위해성, 삶의 불편함, 문제들을 자각시키는 자신만의 세일즈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세요. 자, 자각의 기술은 이렇습니다. 요즘 우리 고객들은 전부 의심병 환자입니다. 소위 카그라스 증후군 환자죠. 안 믿습니다.
뭘 어필하려고 하면 됐어요. 이렇게 만들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권하지 말고 깨닫게 주는 겁니다. 당신 삶의 문제와 불편함을 먼저 깨닫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심병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스스로 돌리는 거죠. 그래,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의심하게 되죠. 그때 짜잔 하고 내 상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책감을 건드릴 수도 있고 후회라는 감정의 찌끄러기를 건들 수도 있고 또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법을 써서 자각의 기술을 통해 상대편의 의심을 무너뜨리고 우리 상품을 어필해 보십시오.